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낯설기도 하죠. 보통은 이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따라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샤이 이재명, 최근 대선판에 주목이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마음 놓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최근 들어서 반영되는 여론조사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의원이 이재명을 선택할 샤이 진보층이 3에서 5%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할 것이냐? 자, 이것을 이제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를 일단 좀 몇 가지 드는 것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이제 레임덕이 올 시기가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 초중반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 후보는 이에 못 미친다. 그리고 텃밭인 호남 지지율도 55에서 60. 반대 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유리한 지역에서도 그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이게 해석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 말씀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샤이냐 아니냐 이렇게 바로 연결짓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ARS하고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격차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ARS는 격차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 최근에 조사들을 보면 다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쉽게 끊기가 어렵지만 ARS는 적극적으로 이 투표나 선거에 관련돼 있거나 고관예측이 아니면 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계음이 딱 들어온 순간 딱 끊는 경우가 끊어버리죠. 많죠. 근데 그걸 샤이로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샤이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 그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전체 여론의 판도 자체를 이제 좀 그 윤석열 후보 주도로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게 샤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냥 여론조사 결과에 응답하는 어떤 국민들의 태도인 것이지 그게 샤이 이재명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 많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쭉 보면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상황은 혼전이고 누가 앞섰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형세만 놓고 보면은 이제 대장동 특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설 연휴 이전에 배우자의 과잉 의전 논란이 최근 효과로 이제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순간에도 설 연휴 이후의 여론조사가 그래도 오차범위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선전하는 거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교체 여론이 70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아직 한 50% 이상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샤이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전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 쪽에서 샤이 보수가 한 4 내지 5%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샤이 이재명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며칠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을까? 역시 김혜경 씨 관련한 의혹이 좀 더 증폭된 것. 예. 그거 말고는 지금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상황이 조금 이제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진보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그 방책으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층이 역시 좀 계속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에서건 이제 그 정권과 좀 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지층들은 대체로 좀 샤이해서 응답을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샤이 진보층이 좀 존재하고 진보 정권 하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좀 일부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이게 최근에 뭐 그 선거 결과에서도 좀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후보가 제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던 것은 맞는데 실제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5 내지 10% 정도 더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샤이 보수층이 역시 좀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그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현상이 오히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10년 주기 단위로 여에서 야로 바뀔 때 보수와 진보가 바뀔 때랑 다르게 이번에는 5년 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뭐 야권의 모든 후보군들이 현 정권을 심판한다는 목소리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심판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굳이 야권에서 샤이한 보수가 존재할 것이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지지층들도 이제 만나고 저는 뭐 양쪽 다 만나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그래서 쪽도 있다. 전화 오면 그냥 대체로 그냥 응답 안 하고 끊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이제 5시에 현재로서 이제 예상되는 것은 이재명 배우자의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국회에서 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된 사과가 될지 잠시 후에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샤이 뭐뭐 그래서 뭐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보통 이렇게 얘기는 해왔는데 샤이 특정인 이것은 정말 좀 낯선 상황이긴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좀 많습니다만 진보는 좀 샤이랑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바람일지 정말 이게 표심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샤이 이재명은 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좀 보건대는 그러니까 이 투표 유보층이 진보층 내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을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진보층 내에서도 약간 그 분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우리 공정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끝까지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조국 수호에 나섰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그 당시 이제 진보 내에서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김혜경 씨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런 조짐이 사실 약간 좀 재현될 그런 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 지지층 내에서 야 이거 우리 가치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일련의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약간 지지를 유보를 하는 그래서 이거 뭐 투표 실제로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층을 샤이층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샤이층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인데 다만 여론조사 응답에만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통 이성을 좋아할 때 저 사람이 좀 샤이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나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본인의 해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샤이의 존재가 많을수록 여론조사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렇다면 굉장히 그 본인의 지금 자리에 따라서 이 샤이를 해석하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결과에 쭉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결과들은 오차범위 내의 혼전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뒤지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당 이거는. 입장에서는요? 엄청 당연하죠. 예. 절박해야 돼요. 선거는. 예. 절박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좀 진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절박하게 하죠. 안 그럼 절박하게 하겠습니까? 앞선다고 생각하면 더 절박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뒤치진다고 생각할 때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고요. 겸손하게 네. 가야 되는 것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차범위 내에서 뭐 1, 2% 정도 뒤지고 가는 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 겸손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오차범위 내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뭐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누가 앞선다 뒤선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더 절박성을 띌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더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을까 말까예요. 저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선거 막판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 180석이나 처음에 지금 110석도 되는데 그 정도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예.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더 추동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약간 1~2%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고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일까? 샤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수단이고 최근 들어서 오늘 나온 이슈죠.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에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는데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초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후보가 이제 당내에서 결정될 때만 해도 과연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친문의 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그래서 좀 잡음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도움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대위원장까지 됐습니다. 호남 지지층을 좀 자극하거나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사실은 이제 경선 과정에 상당히 충돌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이 좀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100% 완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오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일정 부분 저는 복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100%될 거냐?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어쨌든 지분이 있고 호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도지사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호남에서 지금 예전 후보보다 조금 더 덜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지지층 중에도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커서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보 결집을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더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가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내에는 여성이 좀 많다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가 이전에 나왔던 적도 있고 현재 40% 넘는 그 임기 말기의 지지율 또한 그게 이제 뒷받침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움직일 사람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중도 표심과 호남 표심을 의식한 그런 이제 그 인선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뭐 진보 정당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중도 지향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외연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긴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에서 호남 민심을 보게 되면 호남 쪽에서 의외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과거의 보수 정당 후보자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표심을 최대한 내 쪽으로 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카드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점상 좀 더 빨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막판에 와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막 이런 행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딱 투표에 임박해서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까지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전면 등판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애쓰고 있는 것은 만남인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외연 확장 결국에는 이 현재 답답한 박스권을 탈피하고자
김종인, 윤여준, 이상동 최근에 원로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결과물을 낼 것인지.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서는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8일 이제 여의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뉴 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조금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회창 박근혜 그러니까 보수계 인사와의 인연이 있습니다만 또 문재인 안철수 등과도 또 인연이 있죠. 윤 전 장관과 관련돼서. 근데 오늘 윤 전 장관이 최근의 추이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문제적 인물로 저희가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상대 진영이었죠. 계속해서 뭐 특별한 얘기한 거 없다. 언론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액면 그대로 뭐 믿을 수 있는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만은 이 만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분이 그 만나서 정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별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때 나눈 대화 같은 거를 밖에 너무 공개를 해서 문제인 분이지 오히려. 그래서 뭐 대화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좀 그 언질이라도 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안 나눴을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안 건넸을 가능성이 오히려 전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약에 영입해서 뭔가 역할을 이제 맡긴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득이 되겠는가 실이 되겠는가를 판단 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실입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을 모시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냥 중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원로급 인사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굳이 이 시점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될지 간보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볍게 가졌다라는 해석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종범 평론가 말씀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진영이고 뭐 사실 그 세 분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도 역할도 하셨던 분들이에요.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비대위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죠.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의 인사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지금까지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평소에 늘 얘기하는 실용주의적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정말 뭐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커요. 정치인이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뭐 무슨 대화가 있어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들어와서 할 거냐 저도 거기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자는 의사가 있어서 그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 이념적인 또는 어느 정당에서 일했던 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누구든 만나서 필요하면 조언을 듣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념적인 측면으로만 모든 정치를 하지 않고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중도층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유연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일정 부분 좀 상쇄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남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